예, 안녕하십니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알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국방 전문가는 아니에요. 15년 군복을 입긴 했어도 제가 자신 있는 분야는 북한 군사 위협 분석 장교를 오래 해서 그쪽에 좀 이게 전문화가 돼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외교 쪽 외교 안보 쪽을 공부해서 학위도 그쪽으로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받았고 학위 논문은 북한과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으로 학위 논문을 받았고요. 문정인 교수님 밑에서 한 6년 정도 걸려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이 참 자주적이고 독립적인데 근데 여전히 한국이라는 국가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외교를 어떻게 독립변수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김준영 교수님도 그렇고 남기정 교수님도 그렇고 김희교 교수님도 그렇고 이문영 교수님도 그렇고 다 그런 분야더라고요. 과연 그거를 이뤄내는 게 5년간 가능할까 하는 생각, 긍정과 약간 뭐랄까 부정이 이제 맞부딪히는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자유주의가 한때 유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주의가 다소 뒤로 밀리는 시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절이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논문에 녹아냈는데요. 그래서 이 정책적 함의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 독립변수화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학위 쓸 때 고민했던 게 협력적 중재 외교. 즉 말하자면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데 우리가 독립변수가 되자, 중재자가 되자, 북일 관계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재자가 되자. 그리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뭐 김일성 전집이나 김정은 선집을 읽어보면요. 북한은 소련 얘기죠. 소련의 구소련이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후견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또 중국하고 북한에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후견국에 대한 불신을 완화시키는 외교를 하자. 중국을 닥달해서 야 북한 압박해 제재가 아니라 북한이 너네 나라를 믿게끔 하는 그런 중재 외교를 하자.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지금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독립 변수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게 국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주제를 딱 갖고 와서 보니까 내가 뭔데 국방력 건설 방향을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보라는 거는 이 복합적이잖아요. 다 연계돼 있잖아요. 국방이라는 게 혼자만 떨어져서 뭔가 수립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그래서 국방력이라는 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국방력이 뭐냐. 우리는 순수하게 생각할 때 군사력과 혼동하는 것 같아요.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국방력은요, 군사력은 말 그대로 현존하는 플랫폼입니다. 즉 말하자면 뭐 구축함, 잠수함 뭐 이런 것들 무기 체계의 어떤 능력을 얘기할 때 군사력을 얘기하고요. 국방력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 후에 보면은 프레망소 그 프랑스 총리가 한 게 있잖아요. 에? 전쟁은 너무도 중요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결국은 국방력의 시작은 문민 통제예요. 민주적 통제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방력의 강화에 가장 우선이 되는 그게 없어요. 전부 우리가 47명의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데 전부 이 중에 6명, 41명이 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군복이 있다가 바로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혹은 뭐 김용현, 신원식 있지만 6, 7년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뭘 하겠어요? 이미 6, 7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에요. 모든 게 바뀌었어. 근데 자기가 손가락으로 모든 걸 해요. 그러니까 계엄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국방부 장관의, 국방력 강화의 출발은 국방장관의 문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맥나마라 잘 아시죠? 베트남 전쟁하고 그 다음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장관을 역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44살에 장관으로 들어왔어요. 44살에 장관으로 와갖고 7년 넘게 최장수 국방장관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포드 CEO예요. CEO.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게 노무현 때도 시도했었고 문재인 정부에도 시도했어요. 근데 뭐냐면, 야, 남북이 분단돼 있는데 그럼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 미국은 뭐예요? 1947년 국방부 창설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사성장군 출신은 단 3명 있어요. 단 3명. 그것도 상하원의 인준을 통과해야만 돼요. 미국은요, 1947년 국방부 창설법에 따르면, 야, 제대하고 10년 동안 장관 못해. 이게 민주적 통제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도 전쟁 엄청 하잖아요. 물론 중간에, 마샬, 아시죠? 마샬 원수도 있긴 했지만, 50년대.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그 매티스 해병대 사성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21년도에 장관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상하원 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장관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방력 강화의 기본은 이거다.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냐? 국방장관 문민화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안보를 얘기할 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수레바퀴론이에요. 2개의 바퀴가 있는데 국방의 바퀴만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외교. 그래서 외교 광장에 왜 제가 없었지? 그 외교가 안 된다니까요. 외교가 되겠어요? 국방이 없는데? 어떻게 외교만 가지고 뭐가 됩니까? 국방은 따로 노는데? 그래서 국가안보는요, 외교와 국방의 2개의 바퀴가 균형되게 돌아갈 때 안보는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적, 독립적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외교만 떠들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미시적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게 보면 이 그래프를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 못 하시잖아요. 역대 정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국방개혁을 가요. 근데 실제 기반이 되는 민주적 통제에 기반하지 못했어요. 이걸 보시면 민주적 통제라는 전자에 가보면요, 우리가 이게 국방비 실제예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매년 국방 중기계획을 5년치를 수립합니다. 그게 군사력을 획득하려는 청사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매년 5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해서 뭐 해마다 몇 조의 국방비를 써야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편성 국방 예산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갭이 클수록 우리 국방력은 상당히 뭐랄까, 이 정치 리더의 인식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 돼버려요. 이거는 뭐냐면요, 국방 중기 계획이 이렇게 있다면 국가 재정 운영 계획하고 완전히 괴리를 둬요. 그러니까 애초 계획 당시부터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갭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 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빼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넣어버리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걸 제일 싫어요. 어떻게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을 준비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참고로 저희 보좌관이 만든 건데 제가 이거 빼서 버전본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재명 대표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지금 2025년은 최대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고 봐요. 아까 우리 김준영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미중 패권에 따른 공급망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 시작된 거지만 국제정세 변화가 완전히 다른 판도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AI 분야, AI와 관련돼서 이게 다들 요즘 국회의원들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질의서를 작성해요. 그 정도예요. 보좌관보다 낫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종대 의원은요, AI를 철학 AI, 인문 철학 AI, 국방 AI, 그 다음에 감성은 AI, 이렇게 해서 4개의 그거를 이용하는데, 앱을 이용하는데, 거기다가 인문 철학 보좌관, 무슨 보좌관하고 명칭을 다 둬갖고, 뭐 방송 질문지가 오면 그거 딱 입력하면 쫙 그 답변을 써줘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보좌관들은 안 계시겠지만 많이 잘릴 겁니다, 앞으로.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야 되는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절벽. 우리요, 정말 인구. 지금 여기 나와 보시는 뭐 35년 되면 23만 명으로 줍니다. 지금 병사가 거의 30만이거든요. 그러면 35년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상비 병력을 생각하는 국방력 건설이 돼야 되고, 그게 아니야. 손에 손잡고 6.25 전쟁의 그런 군사 전략을 가지고 병력을 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가 안 돼 보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국가안보, 군사안보보다는 기득권 안보에 치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핵미사일이 정말 고도화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임바 교수를 만났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는 생존 전략을 수립해라. 이젠 늦었다. 이런 얘기를, 비관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고. 그 다음에 위헌 불법 개혁. 어떻게 국민의 군도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보다 더 많은 이 압박 변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윤석열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요, 전략적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 압박 변수를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리더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생각. 저는 뭐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친명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영국의 속담처럼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든다는 것처럼 그런 과거서부터 서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안보는 지속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시도 위협이 사라진 적이 없었고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지향해야 될 거는 첨단, 정의, 민주입니다. 뭐 국방 전략기술 뭐 쫙 보시면 4차 산업혁과 맞이해서 윤석열의 R&D 예산 대폭 삭감하고 이런 것들. 첨단 그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엊그저께 또 어제 발표도 했습니다만 R&D와 관련된, 그 다음에 항공산업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절벽에 대비해서 정의 강군을 만드는 게 정말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말뿐이 아닌 과제로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민주입니다. 민주. 제가 법을 발의한 게요. 홍범도 장군을 보면서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국군조직법을 발의했어요. 니네 전통은 어디다? 한국 강복군과 독립군이다. 한국 강복군과 독립군의 정신을, 역사를 계승한 국민이 군대로서 이걸 넣었거든요. 국군조직법 2조에.
와, 국민의힘도 엄청 반대하는 거예요. 그 유모 의원은 어떤 식으로, 왜 신라 저 화랑까지 가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법안 소위원장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왜 고조선 중흥까지 안 가고 여기서 멈췄습니까? 내가 이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통, 국민의 군대의 정통이 어디냐. 이런 국군조직법을 발의했고요. 이게 국민의 군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군의 정통을 알아야 된다.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급 간부들 군대 안 오려고 그럽니다. 초급 간부들 전역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요, 이 장교 충원율이 80%대에 멀머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국가는 의무만 지을 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의 5조에 국군의 신성한 의무가 있어요. 왜 5조에 넣었겠어요? 에? 그만큼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데 왜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훈과 관련된 미국만 하더라도 존경받는 직업군의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항상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군발이에요, 여전히. 그잖아요. 이번 개헌 보면서도 그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전역을 하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이제 매년 100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군대에서 100명 정도 사망을 하는데 여기에 순직 1령, 순직 2령, 순직 4명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엄청 까다롭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평해전 참전병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불인정하거든요. 보훈 대상자로. 이 말이 됩니까? 왜 의무만 강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도래한다면 결국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